여러분, 이 종목을 저평가라고 단정하는 순간부터 위험한 착시가 시작됩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들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대략 4배 수준으로 보이고 주당 순이익은 대략 1달러 수준으로 보입니다. 애널리스트 평가는 강한 매수로 제시되고 목표가는 대략 7달러 근처로 언급됩니다. 상승 여력은 대략 2배를 넘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라면 이런 장면에서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좋아 보이면 시장이 왜 아직 가만히 두는지, 내가 놓친 전제가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비트 디지털 이야기입니다. 나스닥 상장사이고 티커는 BTBT입니다. 직원은 대략 5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은 대략 7억 달러 수준으로 표시됩니다. 최근 12달 기준으로 표시된 매출은 대략 1억 달러인데 순이익은 대략 1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매출이 크고 비용을 빼고 남는 이익은 더 작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매출을 앞지르는 듯 보이는 장면은 흔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등장하는 설명이 평가이익입니다. 평가이익은 자산을 팔아 현금이 들어온 이익이 아니라 보유 자산의 시장 가격이 오르면서 장부에 잡힌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가격이 꺾이면서 손실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이익이 반복 가능한 사업이익인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은 2025년 11월 14일에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적 언급과 맞물리며 더 구체화됩니다. 회사 자료에는 조정 EBITDA 같은 성과 지표에 디지털 자산 평가 이익이 크게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옵니다. EBITDA는 이자와 세금, 감가상각 같은 영향을 덜어 영업 성과를 보려는 지표입니다. 조정 EBITDA는 회사가 핵심 성과를 강조하려고 특정 항목을 더하거나 빼만든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 디지털 자산 평가 이익이 크게 들어간다면 성과는 사업이 좋아져서 번 돈이라기보다 보유 자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장부상의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 보여도 진짜로 싼 기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숫자의 크기보다 숫자의 성격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스터리는 회사의 정체성입니다. 비트 디지털은 스스로를 기관급 이더리움 트레저리 및 스테이킹 회사라고 강조합니다. 트레저리는 기업의 금고입니다. 일반적인 상장사는 금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현금을 중심으로 두고 안전자산을 섞어 유동성을 관리하며 대부분의 자금은 본업 투자에 씁니다. 연구개발, 설비 확장, 인수합병, 영업 확장처럼 미래 현금 흐름을 키우는 투자가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금고의 중심을 이더리움 보유량으로 채우고 빠르게 늘리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례적인 이유는 주식 투자자가 원래 기대하는 것은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인데 이 구조에서는 기업 가치가 이더리움 가격이라는 외부 변수에 더 강하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더 깊게 결박되면 주가가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일회성을 상징하는 사건은 2025년 9월 30일입니다.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을 발표합니다. 금리는 대략 4% 수준이고 만기는 2030년이며 규모는 대략 1억 3,5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이지만 일정 조건에서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로 조달한 돈은 본업 확장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비를 늘리거나 인수합병을 하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해 사업이 커지는 그림으로 시장을 설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비트 디지털의 흐름은 자본 조달이 본업 투자보다 이더리움 트레저리 확대와 더 강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길을 택했는지 여기서부터는 투자자가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회사가 시장의 반응이 빠른 이야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입니다. 데이터 센터나 인공지능 인프라 사업은 계약과 가동률, 비용 구조가 쌓이며 시간이 지나야 숫자로 드러납니다. 반면 트레저리 전략은 보유량이 늘면 바로 뉴스가 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면 평가 가치가 즉시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 숫자가 충분히 드러나기 전까지 트레저리 내러티브를 전면에 세웠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설이 맞다면 투자자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본업은 언제 어떤 숫자로 증명되는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남아있는 한 미스터리는 계속됩니다. 두 번째 가설은 희석 위험을 감수한 승부수입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뀔 수 있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희석을 감수할 때는 그 자금이 통제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설득이기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핵심 변수가 이더리움 가격이라면 성패가 외부 시장에 더 크게 걸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스스로 통제 영역을 줄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합니다. 세 번째 가설은 평가 기준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전통적인 기업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 마진 같은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트레저리 중심 구조는 보유 자산의 가치, 다시 말해 순자산 가치 관점으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회사가 월간 지표로 보유량과 평균 취득 단가를 반복 공개하는 것은 우리를 기업처럼만 보지 말고 이더리움 금고의 관점으로 봐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프리미엄 재평가가 가능하지만 실패하면 자산 가격 변동을 확대 반영하는 종목으로만 남을 위험도 있습니다. 월간 지표는 이 이야기를 숫자로 고정합니다. 2025년 10월 7일 발표된 지표에서 2025년 9월 30일 기준 보유량은 대략 12만 이더리움입니다. 이어 2025년 11월 7일 발표된 2025년 10월 지표에서 2025년 10월 30일 기준 보유량은 대략 15만 이더리움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5일 발표된 2025년 11월 지표에서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유량은 대략 15만 4천 이더리움으로 제시됩니다. 평균 취득 단가는 대략 $3,000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평균 취득 단가는 투자자 심리에서 기준선이 되기 쉽습니다. 그 위면 안도, 그 아래면 불안 같은 단순한 해석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적 수치가 평가 이익과 결합될 수 있다면 자산 가격 변화가 기업 가치 해석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간 지표들은 단순한 공지가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축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밸류스터 채널은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그리고 상장 예정 주식이나 코인 종목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종목명과 함께 궁금한 포인트를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자료를 모아 더 깊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제보가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며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 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관심에 걸맞게 더 밀도 있는 내용과 더 좋은 구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자산의 가격을 움직여온 내러티브의 현재 상황은 이더리움 트레저리 강화입니다. 2025년 9월 30일 전환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더리움 보유량을 빠르게 늘리며 월간 지표로 그 사실을 정례적으로 증명합니다. 동시에 2025년 3분기 실적에서는 디지털 자산 평가 이익이 성과 지표에 크게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해 숫자의 질이 자산 가격과 결합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은 조건부입니다. 이더리움 강세와 트레저리 운용 신뢰가 이어지면 프리미엄 재평가가 가능하지만 이더리움 약세가 오면 기업 실적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 레버리지형 자산처럼 거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은 주식을 샀지만 리스크는 이더리움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